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골의 수수께끼 중에서도 이제 고골과 다른 작가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고골이 활동했던 1830년대와 40년대에 그의 활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뿌시킨이죠. 뿌시킨은 러시아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는 러시아 최고의 작가이지요. 그런 뿌시킨을 고골은 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그의 작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대에 뿌시킨의 작품을 읽고서 그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뒤로 그를 직접 방문해서 그와 교제를 하고자 했는데요. 그때는 아직 그는 무명의 19살의 청년이었죠. 그것도 우크라이나 폴타바 지역의 변방에서 올라온 그런 가난한 하급관리로서였습니다. 그런데 뿌시킨이 고골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1831년에 있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고골의 첫 번째 문집 직강가 근교 마을의 야외입니다. 그 문집의 일부가 31년도에 출판되고 2부가 32년도에 출판되는데요. 그 작품에 대한 뿌시킨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골은 드디어 자신의 우상인 뿌시킨과 직접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뿌시킨은 페테르부르크 출신의 귀족 청년이고요. 그리고 고골은 우크라이나 변방의 소지주 집안의 가난한 하급관리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가정 환경이나 또 문화적인 그런 환경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뿌시킨은 1799년에 태어나고요. 고골이 이제 그 문단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가 뿌시킨에게는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고골은 뿌시킨의 시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산문을 통해서 자신의 문학 수업을 쌓고 또 자신의 창작의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기질도 또 문학적인 그 창작의 어떤 재능도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고골은 뿌시킨의 그 창작 스타일을 자신의 모델로 삼고 그 방향으로 자신도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골은 1830년에 뿌시킨에 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그런 그 간단한 에세이인데요. 뿌시킨의 역사 드라마 보리스 고두노프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담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고골이 얼마나 낭만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천재적인 작가의 내면에 있는 그 신성한 그 주제의식을 대중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고골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대중은 그런 시인의 그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말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832년에 고골은 뿌시킨의 작품에 대한 간단한 에세이를 발표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뿌시킨의 시에 대한 소고인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뿌시킨의 그 시세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역시 낭만주의적인 시각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높이 평가하는 뿌시킨의 시세계는 아주 그 가볍고 경쾌한 그러한 문체,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섬세한 분별력과 취향, 그리고 다면성과 보편성입니다. 고골은 이러한 뿌시킨의 높은 그런 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도 그만큼 높은 취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골의 1830년대 초에 뿌시킨에 대한 에세이들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그 낭만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시인과 대중을 대립시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그림이 이제 뿌시킨이 고골을 스케치한 건데요. 정말 간결명료하죠. 그리고 그의 그 코가 잘 부각이 되고 있네요. 그럼 이제 고골이 그린 뿌시킨의 그림을 볼까요? 네, 역시 뿌시킨의 그 특성이 잘 드러나게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고골에겐 그림의 재능이 있다고 그랬죠.
보면은 이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이 수염, 이것이 푸시킨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네, 그것이 선명하게 잘 그려져 있죠. 근데 보면은 고골의 바로크 스타일의 그 그로테스크나 또는 장황하고 유희적인 그런 묘사 방식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골은 이제 그 푸시킨에게서 자기의 창작에 동기를 얻고 또 작품의 소재를 얻었다고 주장을 해요. 고골의 대표작인 감찰관과 또 주군온 그 두 권의 모티프를 푸시킨이 제시했다고 고골은 주장합니다. 주군온 창작 자체가 푸시킨이 권유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는 주장을 해요. 푸시킨이 세르반테스를 예로 들면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것처럼 고골도 대작을 써야 길이길이 이름이 남는다라고 그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골은 1836년에 감찰관의 그 대중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환멸을 느껴서 유럽으로 떠나게 되죠. 근데 그때 푸시킨에게 작별 인사를 안 하고 기별도 하지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골은 나중에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푸시킨이 1837년 초에 결투로 사망을 하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고골은 파리에서 듣게 되는데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 비통한 마음을 100분의 1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삶, 저의 숭고한 열망은 그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제 삶의 빛나는 순간은 제가 작품을 쓰는 순간이었고 제가 작품을 쓸 때마다 저에게는 푸시킨만 보였습니다. 제겐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저는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경멸할 만한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침을 뱉어주었지요. 그의 영원하고 자연스러운 말은 제게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 없이는 어떤 것도 기획하지 않고 어떤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는 좋은 것은 모두 그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그는 제게서 글을 쓰겠다는 맹세를 받아냈고 그때 저는 제 눈앞에 그가 보이지 않으면 단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만족할 거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무엇이 그의 마음에 들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제겐 가장 숭고하고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상이 없다니 제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는 이 편지 이후에 고골이 문학 창작의 꿈과 또 작가로서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 영원함, 영혼의 구원에 대한 질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고골은 푸시킨의 사망 이후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비속한 러시아 사회에 대해 깊은 또 환멸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고골은 이미 그 전부터 그의 작가로서의 사명을 보다 더 숭고한 그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가 낭만주의 시기에는 시인의 그 미학적인 창작이 곧 세상에 영적인 각성과 그 도덕적인 진보를 가져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종교에 좀 더 귀화하게 되면서 이제 진지하게 정말로 구약의 예언자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푸시킨에 대한 그의 시각도 바뀌는 면이 있게 됩니다. 그가 1847년에 에세이집 친구들과의 서신교환서를 발표하면서 그 안에 그 푸시킨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는데요. 그 글에서 보면은 푸시킨은 기독교 시인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때 고골이 집중적으로 묘사한 그런 부분은 푸시킨의 후기시입니다. 푸시킨의 후기시에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과 우수, 그것을 근거로 푸시킨을 기독교 시인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당시 평자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푸시킨이 자신을 기독교 시인으로 인식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 시들을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근거가 있죠. 근데 또 반면에 고골이 주장하는 푸시킨의 기독교적인 마인드, 서정성, 우수, 그것만으로도 그를 기독교적인 시인으로 규정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어쨌든 푸시킨이 말년에
그러니까 즉 1830년대 중반 후반에 좀 더 삶에 대해서 영적인 사색을 하고 영적인 지혜를 추구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고골이 잘 규명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푸시킨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기독교 신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이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2002년 고골의 서거 150주년을 맞이해서 고골이 1830년대 후반에 자신의 영적인 고향으로 생각했던 로마에 그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이 조각상은 그의 무릎에 월계관을 쓴 익살스러운 광대의 가면이 세워져 있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지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음울하게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골의 작품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보이는 웃음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눈물, 이것을 잘 보여준다 생각이 듭니다. 같은 그 보르헤스 박물관의 정원에 푸시킨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푸시킨은 유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는 시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유럽적인 그런 면이 있지만 실제로 유럽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고골은 로마에 12년을 있고 그동안에 유럽을 편력했지만 그의 시세계나 그의 그 세계관은 러시아 정교의 토대를 두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듯 서로 엇갈리는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골이 마지막 시기에 죽어놓은 이권의 수정판을 쓰면서 좀 더 푸시킨의 문체를 구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초판에 비해서 좀 더 간결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밝은 이상을 제시하고 싶어 하고요. 물론 그것이 기독교적인 그런 또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푸시킨과는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의 문체에 있어서만은 그 푸시킨의 그 문체를 조금은 실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기독교 문학을 창조하고자 할 때 자신의 장황하고 또 그로테스크한 그런 문체를 많이 좀 벗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고골과 푸시킨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들은 서로를 인정해 주었고 또 특히 고골은 푸시킨의 그 시세계와 그의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지요. 그런 면에서 푸시킨의 위상은 고골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지금까지 또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부분이지요.